전기회사라고 이게 도시개조 사업을 주관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출자했어요. 미국 회사 콜브런 보스틱사에 20만 원 중에 10만 원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요. 요건 한성전기회사 한창 공사 중입니다. 1901년 현재. 여기 이때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활기가 넘쳐요. 뭐 이게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일어나니까. 이 종로 2가의 원래 유기전 건물들이에요. 이게 본 나라에서 지어준 공랑이라는 건데 시전 상인들 쓰라고 그 세금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가들이 쫙 그 가건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다 철거했어요. 이게 서울도시개조사업은 원래가 이게 국가에서 지어준 공랑이었기 때문에 상점들이었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었어요. 땅 매입비가 안 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돼요. 가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그냥 도로가 넓어져요. 전찻길 놔져 있죠. 얘가 지금 여기에 뭔가 광고 쪽지가 있는데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게 근대의 풍경이에요. 근대의 풍경. 서울에 전차 개통하던 날이에요. 1899년. 동경보다 3년 빠릅니다. 동경은 전쟁 준비에 청일전쟁도 그러고 노일전쟁도 그러고 결국은 전체 도시 개조 사업은 못합니다. 길은 좁고 이렇게. 1925년 관동 대진으로서 전부 폐허가 된 뒤에 비로소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의, 이게 정치의 왕정의 우선이에요. 일본은 무사 국가에서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 전쟁비 만드는데 돈을 다 써요. 민생 편의는 뒷전이 되는 거죠. 이게 한미 콜브런 보스틱사가 기술 제휴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했다고 이게 두 나라 국제 행사 주무대입니다. 동대문 플란트 공장에 도입됐던 발전기인데 이게 당시 최신이었대요.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남대문에서 원효로 거쳐서 한강가, 양화진까지는 이런 화물 전차도 달렸어요. 양화진은 인천서 배에 실려오는 화물을 시내로 옮기고 또 서울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운송 역할을 했고, 동경에는 3년 넣었다고 그랬는데 1901년에 이 미국의 유명한 여행가 볼턴 홈즈가 서울 거쳐서 동경 갔어요. 12월 말에. 유명한 사진가로서 자기가 직접 찍었어요. 한참 전차 시설을 위해서 전기줄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여기 궤도가 있어요. 궤도가 있는데 앞에 달린 게 이게 뭐를 끌고 가는 게 이게 전차가 아니라 말이에요, 말. 당시 이런 그 궤도 마차라고 그랬는데요. 궤도 위에 말이 두 마리, 세 마리가 이렇게 끄는 객차가 있었어요. 이게 전차가 도입되기 전에 런던이나 뉴욕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동경이 이걸 대중교통수단은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쓰다가 전차 도입도 늦었습니다. 돈도 뭐 딴 데 쓰고. 노일전쟁이 났을 때 2월 8일, 10일 사이 일본군이 서울 들어옵니다. 한국 국권 뺏기 위해서. 대부분이 전차를 처음 봤어요. 전차를 처음 봤어요. 신기해서 서울에 전차 스톱시켜놓은 한국 선수가 내리게 하고 자기네 타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미국의 라이프지 같은 당시 유명한 블랙 앤 화이트 사진 잡지에 표지 그림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적이 부면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는 거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대한적은 나름대로 이런 그 특징적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철도 사업은 서울 다음에는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는요, 이게 중앙에서 불을 막 지펴가 지방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들어와서 이걸 깨버립니다. 근데 지금 자력 근대화의 피크 같은 모습이 여기 이 사진에 나타나는데요. 서울에서 의주까지 철도, 당시 서북철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대한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차관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술 자본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 근처에 지금 그 오버패스를 완성시켜 놓고 지금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밑에는 전차길이 있죠. 이 벨기에는 당시 중앙은행 조례 발표 이후에 폐암 보정을 위한 금괴 400만 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금괴가 안트워프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다 사전 파악을 해가지고 트집을 졌습니다. 그게 관세와 홍삼 수출권 담보로 한 걸 알고 관세는 일본도 관계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1930만 원에 끊어버립니다. 벨기에 자본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재련행권 강제 통용을 합니다. 근대 국가로서의 대한제국 99년 8월에 대한제국 국제라고 그래서 헌법 전문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그건 법치 기반을 확인하는 거죠. 중추원이라는 초기 의회도 황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회단체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제와 사회단체가 각 25명 추천해서 국가 중대사는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제군주를 표방했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군주가 뭐든 능사를 하겠다. 왕조체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도 명치유신 때는 천황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줬어요. 명치천황이 전제군주로 표방되어 있어요. 국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제군 체제가 근대 국가에서 출발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 세계 공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제국이 이렇다고 보수 반동으로 갔다는 얘기 평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주국가 독립국으로 지위는 서양 각국과 조약도 체결을 많이 했죠. 특히 1899년에 대청제국 황제와 대한제국 황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관계를 조약으로 확인합니다. 이거는 과거 500년 동안의 조공 책봉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뒤에 벌어진 역사 때문에 평가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 예. 대한제국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국가, 국기 이런 것이 전부 이때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로서 기본 조건은 일단 이때 다 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시계탑을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부국 강병을 꿈꿨던 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참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제국의 이 역사가 근래 들어서 좀 잊혀진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를 처음부터 그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 대한제국의 근대화의 성과를 통감부의 통감의 치적으로 자치육성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의 자치적인 걸 이게 통감부가 지원해줬다. 그 성과를 이렇게 남았다. 그 한성전기회사 같은 것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점차 전기에 관한 얘기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군주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호기심에서 전기시설을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근대화의 의지의 계획적인 산물이라는 걸 부정해버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것처럼 바꿔버리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심각하게 왜곡을 시켰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경술국치 100년 특집 100년의 굴레 경술국치. 오늘 이 시간 서울대학교 이태진 명예교수와 함께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